우리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우셨던 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뭐 취득원가에서 취득원가에 취득부대 비용 더하는 거죠. 우리 자산들 금액은. 그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 똑같습니다. 우리가 취득부대 비용은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는 여러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증여하든지 교환하든지 아니면 시가로 여러분 하잖아요. 그죠? 자, 그건데 일단은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여기 쪽을 시험에 좀 잘 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을 좀 잘 내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실기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세법 입장에서는 이익 본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익 본 걸 싫어할까요? 손해 본 걸 싫어할까요? 세법은? 아닙니다. 손해 본 걸 싫어합니다. 왜 손해 본 걸 싫어하냐면 세금이 줄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익 본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득을 봤어. 세금이 올라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진짜 그래서 빨리 일상생활하고 그 세법에서 마인드 좀 바꾸셔야 돼요. 알죠? 손해 본 걸 되게 싫어합니다. 세법은. 알죠? 우리 입장에서 손해 봐서 완전 크다 이렇게 막 그거 눈물이 앞을 가리고 세법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게 아니라 세금이 떨어지는 거 쉽게 진짜 그런데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저가 매입이라는 건 싸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싸게 산 거니까 우리가 이득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이득을 봤으니까 원칙은 인정합니다. 아시죠? 예외는 할 거고요. 예외는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가 매입은 어디 가서 하실 거냐면 12장 가서 하실 거고 12장 아시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실 거 뭐냐면 요 저가 매입이 예외입니다. 예외. 그리고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한계표에서 잘 내고요. 별도의 실기 서류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좀 보실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하는 이 예외를 푸시려면 얘가 좀 필수입니다. 보시면, 보실게요. 자, 갑법인이 A로부터 시가 1,000원짜리를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를 받으면 이익이 실현된 거예요?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실현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실현된 거잖아요. 아니, 저 팔아야 실현된 거죠, 여러분들. 맞죠? 팔아야 실현된 거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 자체가 실현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됐죠? 여러분들 물건을 공짜로 받으셨으면 그걸 팔아야 나한테 돈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일단 증여받은 것 자체가 실현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갑법인이 B한테 얼마에 처분했냐면 1,500원에 처분을 했어요. 이 거래 전체를 통해서 얼마 이득 봤어요? 갑법인은? 이 전체 거래, 이 전체 그렇죠. 1,500원이라 생각하시면 2,500원이다 하면 여러분 양아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원 받고 1,500원 받았어요. 2,500원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맞죠? 공짜로 받아서 1,500원에 팔았으니까 1,500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입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서는 여러분들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를 안 한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러면 증여를 받은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실현된 게 아닌 거예요. 실현된 게 아니니까 원칙은 과세하면 안 되는데 이때만큼은 과세를 해요. 이때만큼은 우리가 1,000원만큼 과세를 합니다. 왜 과세를 하냐면 이게 갑법인이 아니라 이게 갑개인이래요. 갑개인. 만약에 증여를 받은 게 갑법인이 아니라 갑개인이라고 해볼게요. 개인이 여러분들 공짜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요. 그렇죠? 개인은 공짜로 받으면 증여세를 냅니다. 근데 법인이 공짜로 받았다고 미실현된 이익인 법인세는 미실현된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으면 개인이 증여를 받으면 과세를 해버리고 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과세하지 않으니까 개인하고 법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증이 공짜로 받을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방금 동의하셨죠? 그러면 이 전체 거래를 통해서 실현된 건 1,500원이니까 최종적으로 1,500원을 과세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때 1,000원을 과세했죠. 그럼 얘를 처분할 때 얼마만 추가적으로 과세를 해야 돼요?
저 500원을 추가적으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렇게. 네, 그 말은 뭐냐면 요 B한테 1,500원에 팔았을 때 우리가 500원만 과세가 돼야 돼. 전체 1,500원이 과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보실게요. 분기. 1,000원을 공짜로 받았을 때 이렇게 분기가 깨죠. 우리가 자산 수준이익이라는 수익 맞죠? 수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을 만약에 1,500원에 처분했다 라고 하면 얘가 수익이 전부 다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은 500원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면 해당 자산이 1,000원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산은 언젠가는 뭐가 돼요? 세법 입장에서 미래의 비용. 맞죠? 우리가 총액법의 관점에서는 자산 언젠가 소멸되면 비용이 되죠. 또는 어떤 말도 있었네요. 우리가 자산은 미래의 비용 내지는 수익이 감소였죠. 기억나시나요? 자산은 미래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왜냐면 우리가 회계는 그게 비용의 증가냐 수익의 감소냐가 되게 중요하지만 세법은 비용이 증가하든 수익이 감소하든 다 세금을 줄이는 건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기도 하지만 수익의 감소잖아요. 그렇죠? 여기선 수익의 감소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1,500원에 처분했다고 맞죠? 여기에서 1,500원에 처분을 했다고 여기 수익이 1,500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미실현된 이익이 여러분들 과세가 됐죠? 미실현된 이익이 과세가 됐다라는 건 나중에 얘를 처분할 때는 걔만큼 과세가 되면 안 돼요. 과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수익이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수익이 감소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자산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산 1,000원을 우리가 감소 이렇게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요. 미실현된 이익이 입금으로 법인세가 과세가 됐죠? 그렇죠? 법인세가 과세가 됐으면 얘가 실제로 1,500원에 팔았을 때 얘만큼은 1,500원 전체가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잖아요. 이중과세를 줄인다라는 건 수익을 그만큼 과세하는 것만큼은 그만큼 우리가 수익 감소가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산은 미래의 수익의 감소였죠. 또는 비용의 증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은 사례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저가액 얘가 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시면 자, 각법인이요 시가 100원짜리 자산을 70원 주고 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싸게 샀죠. 그러면 우리가 미실현된 이익은 30원이에요. 왜 미실현된 거냐면 싸게 샀지 실제로 우리가 얘를 1,000원에 100원에 팔아야 여러분들 실현이 된 거죠. 30원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단지 싸게 사왔다라는 건 자체는 실현된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100원에 팔아야 실현된 거죠, 여러분들. 맞죠? 만약에 싸게 팔게 되면 오히려 손해본 거잖아요. 나중에 싸게 팔게 되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싸게 샀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 미실현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원칙은 이렇게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미실현된 이익을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건 실제로 실현된 처분 시점에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예외는 뭐냐면 매입 시점에 미실현된 이익임에도 우리가 매입 시점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둘은 30원의 이익을 과세하는 건 똑같아요. 아시죠? 결론은 똑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언제 샀냐면 2022년도에 샀대요. 2022년도에 30원을 싸게 샀답니다. 근데 얘를 매입 시점에 과세를 하면 지금 당장 과세를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반대로 매입 시점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 처분 시점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얘는
싸게 샀을 때 위쪽은 싸게 샀을 때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2040년도에 팔았대요. 그럼 2040년도에 30원을 과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둘 다 똑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30원을 과세하는 거 똑같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2022년도에 30원을 두드려 맞는 게 맞아요? 나아요. 2040년도에 30원을 두드려 맞는 게 맞아요. 낮아요? 2022년도에 30원을 두드려 맞는 게 나아요. 2040년도에 30원을 두드려 맞는 게 나아요. 그렇죠. 2040년도에 맞는 게 낫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을 내가 2022년도에 내는 것보다 2040년도에 내는 게 18년 더 뒤에 내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매입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게 세법은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 되셨죠? 잘 고민해보세요. 우리는 예외가 중요해요. 예외가 이거. 자, 그럼 보시면 원칙이다라는 건 처분 시점에 과세를 한다라는 건 저가 매입할 때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저가 매입할 때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세법. 현금 70원 남았죠? 나간 거 수익 잡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것만큼 자산이 70원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이제 되셨어요? 이렇게. 네. 자, 근데 예외는 뭐냐면 뭐냐면 우리가 매입 시점에 요 30원을 과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30원을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하는 시점에는 30원이 과세가 되면 안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올라가야 나중에 그만큼 수익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처분 시점에. 어렵죠, 여러분들? 보면 세법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돈은 70원 나갔지만 지금 당장에 과세를 한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나중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않는 거니까 그 나중에 지금 시점에 과세를 한다라는 건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 30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입니다, 수익.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보시면. 자, 그럼 얘를 실제로 여러분들 처분했대요. 처분. 시가에 처분했다, 시가 100원에 처분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비교 잘 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얘를 시가인 100원에 처분했다라고 하면 현금은 100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매입이에요, 매입. 여기 매입이고요. 그럼 우리가 자산이 여러분들 70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수익으로 과세가 30원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얘 지금 매입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거죠. 매입하는 시점에 과세를 한다라는 건 처분하는 시점에는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셔요? 그러면 얘는 시가 지금 100원이잖아요. 1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현금 100원 들어오겠죠. 맞죠? 그때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자산이 70원이 없어져요, 만약에. 70원이 없어지면 다시 수익으로 30원 또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이중과세라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수익으로 미실현된 게 수익으로 이미 과세가 된다라는 건 나중에는 그것만큼 과세가 되면 안 돼요. 과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건 나중에 그만큼 수익의 감소가 일어나야 돼요. 미실현된 이익이 과세가 된 것만큼 자산이 올라가야 나중에 그만큼 자산이 더 많이 감소가 되면서 수익이 줄어요. 되셔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없어져요, 자산이? 매입할 때 100원이니까 자산이 100원이에요. 그럼 수익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둘은 똑같이 수익은 전부 다 여기도 오시면 수익 30원. 얘도 수익은 30원인데 우리가 과세하는 시점이 다른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미실현된 이 과세가 되죠.
과세가 되면 나중에는 이중 과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수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해당 자산이 더 올라가야 나중에 처분할 때는 자산이 더 많이 감소가 되면서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끊어볼게요. 세무수정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회계에서는 이렇게 배웠죠. 자산이 증가하면 수익이 증가한다. 맞죠? 세법은 반대입니다. 수익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한다. 죄송해요. 지금 무시하시고 표정이 안 좋으셔서 방금 죄송해요. 여러분 방금 경시 경시.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강법인이 현금 70원 주고 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장부는 얘처럼 할 겁니다. 70원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위쪽은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무중이 없거든요. 없죠. 근데 아래쪽은 여러분 어떤 세무중이 있어요? 일단 수익이 세법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으니까 입금 산입이 될 겁니다. 세법상 수익이 많으니까. 그리고 세법상 자산이 더 많죠? 그럼 뭐라고 해요? 유보. 그래서 입금, 산입, 유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예외인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예외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잘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잘 됐던 겁니다.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특수 관계자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할게요. 특수 관계자인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어야 됩니다. 특수 관계자인 개인한테 우리 유가증권은 채권하고 주식이죠. 그렇죠? 특수 관계자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그때만큼 우리가 미실현된 이유로 과세해버립니다. 이유는 설명드리겠지만 이유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될 암기사항입니다. 아시죠? 문제도 실제로 풀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 되셨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 모두 만족이 엔드입니다. 오어가 아니라.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도대체 미실현된 이익을 왜 바로 과세를 하는지 해볼게요. 보시면 해보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유는 안 중요합니다. 이유는 보시면 자 여기 자 여기 A 개인이 있고요. 여기는 A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A는 아버지. 그리고 얘는 아들. 그죠? 근데 아버지가 주식 부자입니다. 주식 100억이나 있는 거예요. 그죠? 행복하죠? 자, 근데 뭐가 됐냐면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주식을 곧바로 주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오히려 정신 못 차렸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식을 곧바로 주면은요, 이거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증여세가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50%니까 거진 한 40억 나와요. 세금이 폭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시죠? 폭탄이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식을 곧바로 다이렉트로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어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세무사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우리가 줄일 수 있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세무사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아들 보고 법인 하나를 세우래요. 그렇죠? 아들 보고 법인 하나를 세우고 뭐 이 아들이 이 법인의 거의 여러분들 소유주가 되겠죠. 거의 최대주주죠. 최대주주. 그렇죠? 요 갑법인은 아들 거든요. 아들 거. 그렇죠? 근데 요 아버지가 갑법인 있죠. 자기 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거의 아들 소유죠, 여러분. 이 법인은 맞죠? 요 갑법인에 얼마에 파냐면 얘를 주식을 1억에 파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해 봤어요, 이득 봤어요? 그렇죠, 손해 봤죠. 손해 봤으니까 제가 아까 손해 본 걸 세법을 싫어한다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손해 보는 건 다 제재하거든요.
손해보는 건 다 제시하는데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이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투자 많이 하죠. 주식에 투자 많이 하죠. 그때 거의 코로나 전까지는 주식 투자가 없어 거의 활성화 안 됐어요. 거의 뭐 외국인 이런 사람들만 투자하지 개인이 주식 투자를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주식은 망한다라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들었어. 저도 그 들었던 내용이죠. 여러분들 제가 보고 그죠? 그죠? 예전에는 여러분 개인이 주식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하다 보니까 개인의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이 주식을 싸게 팔잖아요. 개인이 주식을 싸게 팔아도 우리가 문제를 안 삼았어. 옛날에. 그걸 악용을 했던 거예요. 악용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게 만약에 법인이 싸게 팔면 일단 제재를 했어요. 법인은 손해본 거 옛날에도 제재 다 했거든요. 맞죠? 근데 개인이 주식을 싸게 팔면 옛날에 제재를 안 했던 거예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손해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개인은 또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일단 들어갈 때막 올리고 준비했어. 다 타야지. 맞죠? 눈물 앞을 가리죠. 계속 떨어지고 어씨 이거 뭐가 본인이 픽션이신데 그죠? 약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죠. 손해보고 눈물 앞을 가려가지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게 팔면 과세를 안 했던 거야. 되셨죠? 그리고 갑법인은 뭐예요? 싸게 산 거죠. 갑법인은 싸게 샀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재를 못 해요. 싸게 샀으니까 이득 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갑법인은 누구 거냐면 아들 거죠. 그럼 아들은 손쉽게 이걸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100억짜리잖아요. 1억에 팔았죠? 그럼 이건 아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갑법인을 계속 한 40년 동안 소유하고 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갑법인의 주주인 아들이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되셨죠? 그리고 얘를 한참 한 80년째 갖고 80년째가 하긴 그냥 얘가 좀 어리네 8살 다른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8살짜리 해가지고 아버지가 하죠 세금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거 좀 많이 민감하더라고요 자식한테 물릴 수도 있지 그죠? 상속세 탁 떨어지고 탁 그래서 얘가 80년 뒤에 팔면 80년 뒤에나 과세가 되는 거예요 미실현된 99억 이해되셨어요? 이런 짱구를 돌리는 걸 방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증여를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세금을 맞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맞으니까 다 이딴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요 A 개인에 대해서 과세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일단 그때 법이 우리가 주식을 개인이 싸게 팔면 제재를 못했거든요. 되셨죠? 그렇다고 아들을 제재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거 아니거든요. 맞죠? 그럼 제재를 못해요. 그럼 아버지 제재 못하고 아들도 제재 못해요. 근데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재를 하면 니한테 제재를 하는 거예요. 합법이란데 너 100억짜리 주식을 1억에 샀으니까 99억 싸게 샀지? 그냥 지금 가서 해버리기 이까지 하지 마라. 되셨어요? 그래서 99억을 요 당시에 그냥 바로 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에 예를 들어요, 얘. 그러면 장부. 여기서 장부는 여러분 갑이에요, 갑법인. 갑법인은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분개를 끊을 거냐면 차변에 이제 주식이라 할게요. 주식 1억. 그 다음에 현금 1억. 주식 이거. 여러분들, 요 갑법인 저가 매입이에요. 갑법인 저가 매입.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 갑법인이 실제로 팔았대요. 이건 근데 한 50년 뒤에 처음 50년, 80년 뒤에 그렇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실제로 처분할 때 얘는 현금 100억.
되게 길어. 처분이 99억. 그러면 한 50년 뒤에나 80년 뒤에 한 방에 맞으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에 생각 안 내. 이해되셨어요? 근데 세법은 이딴 짓을 못 두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 99억을 그냥 지금 당장 저가입할 때 제재 때려버리겠다라는 가봐야 돼요. 아시죠? 그러면 일단 박법인 입장에서는 1억 나간 거잖아요. 맞죠? 되셨죠? 박법인 입장에서는 주식 싸게 살 때 1억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지금 당장에 수익을 과세하는 거죠. 당장에 위실현된 이익이지만 차변에 뭐가 올까요? 도저 주식 얼마? 이거 봐야 돼. 맞죠? 과세가 되면 나중에 이중과세 또 99억 두드리면 이 99억을 두 번 투자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미리 과세가 된 걸 자산으로 잡아놔야 처분 시점에 자산이 많이 잡힌 것만큼 수익이 더 많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맞죠? 실제로 처분을 또 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금에서 주식 100억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누가 봐도 당연히 아랫게 좋아요, 여러분들. 50년 뒤에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 이거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 밑쪽을 내거지 아래 거안 나와요. 아래 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시죠? 그러면 세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거? 그렇죠. 입금 상입이죠. 세법상 수익이 많으니까 익산. 그 다음에 소득처분은 소득처분. 소득처분 이거 자산이 많지 않으세요? 승진된 거 아니에요? 자산이 많죠. 뭐 괜찮아요. 자산이 잘 주식은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이나 계정보험을 보셨다가 이제 이거 하니까 뭐 주식은 계정보험입니까? 계정보험 하나 남주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민감해하시면 안 돼요. 패게트 민감하시면 여러분들. 세법은 계정보험 민감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식 시험에서는 줄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이 줄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왜 자산이 우리가 미실현된 이익이 과세된 것만큼 자산이 늘어야 되는지 이중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숙제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잘 가거든요. 되셨죠? 세무수동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아시죠? 나머지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뭐 여기 별도로 더 있는데 여기에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개인이 유가증권을 싸게 파는 것 이외에는 손해본 거 제재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나머지 그림은 얘 뺀 나머지 저가 매입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셔터 낼게요. 무시하시고 무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부채 평가 여기 이미 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원가법 있죠. 말도 참 그렇겠는데 평가하지 말라를 원가법이라고 그래요. 취득 원가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로 평가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고 예외를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가끔씩 말문제를 내요. 됐죠? 여기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돼요. 지금 한 거 예외. 자, 뭐냐? 일단 여기 평가증은 뭐냐면 평가 이익을 평가증이라고 합니다. 자, 평가감은 평가 손실이고 평가 증감은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둘 다. 아시죠? 그리고 뭐 감액 손실은 뭐냐면 혹시 세무 이급 때 손상차손 외우셨나요? 세무 이급 때 손상차손? 맞죠? 그 시장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거. 맞죠? 우리가 시가 하락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뭐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맞죠? 근데 뭔가 본질적인 가치가 하락해서 시가 툭 떨어진 거 있죠? 그거 우리가 손상차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세법에서 감액 손실이다라고 불러요.
해보죠. 지금 하는 건 예외적으로 세법에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평가 이익은 이미 했어요. 그렇죠? 언제 인정하냐면 우리가 법률에 따른 우리가 평가 이익을 잡으면 법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인정한다라고 배우셨죠? 그건 다시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이걸 부정자산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부정자산을 법률에 따라서 평가 이익을 계산하면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 법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언제 인정하냐? 뭐냐면 우리가 재고자산 여러분들 연도 말에 평가 어떻게 하죠? 재고자산 연도 말에 평가 어떻게 해요? 저가법도 저가법. 저가법 대부분 기업들이 쓰거든. 저가법을요. 쓰기 때문에 세법이 양보해가지고 저가법 인정해 줍니다. 여기 재고자산을 저가법을 일단 신고는 하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저 저가법 할게요 라고 신고해주면 그래 인정할게. 여기요. 그 다음에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 인정한 건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부터 배우셨던 외화 환산 이익하고 손실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화폐성이에요. 맞죠? 우리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인정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험에 나온 실기하고 관련돼 있는 애예요. 외우셔야 돼. 3번 여기 가로 3번이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가로 3번. 됐죠? 그래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고요. 우리가 화폐성이라는 건 그 자산이나 부채 있죠. 그 자산 부채 자체로 100%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화폐성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가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요? 아니면 물건이나 용역이 들어오고 나가요? 물건이나 용역이 들어오고 나가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선급금하고 선수금 나오면 얘는 비화폐성이니까 평가 이익하고 손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요, 우리가 시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저 시가로 평가하기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말의 환율로 평가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까지는 그냥 12월 31일자의 환율은 얼마다라고만 줬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환율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기준 환율은 달러당 얼마 있죠? 맞죠? 우리나라라고 하면 달러당 얼마, 이게 기준 환율이죠. 아시죠? 그리고 재정 환율은 뭐냐면 달러 말고 또 여러 가지 통화 있죠. 유로화, 그다음 뭐 엔화, 위안화. 좀 많이 쓰이는 통화 중에 하나죠. 그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걸 재정 환율이다라고 불러요. 달러를 기준으로 그 나라의 환율을 적용한 게 기준 환율이고요. 달러 아닌 나머지 잘 쓰이는 통화 있죠. 은행한테 가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정광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아닌 나머지 잘 쓰이는 통화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 거 있잖아요. 1, 10, 100엔당 얼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 환율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개만 인정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매매 기준율이라고 합니다. 매매 기준율, 사고 팔 때 기준율. 아시죠? 시험에 매매 기준율이라고 줘요. 그럼 기준 환율하고 재정 환율을 합친 말입니다. 나머지 환율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특히 시험에 주로 이제 어떤 거를 가끔씩 내냐면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 가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돈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 여행 가신다라고 하면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여러분들 달러를 사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달러를 사실 때 은행에서 사시겠죠? 그럼 여러분 싸게 사요, 비싸게 사요? 좀 비싸게 사시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고객 매도율이라고. 대고객 매도율. 고객한테 매도하는 거잖아요, 걔네 입장에서. 맞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또 이제 여행을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달러가 남았습니다. 파시겠죠? 맞죠? 파시니까 은행은 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싸게 살까요, 비싸게 살까요? 싸게 사겠죠, 은행이. 맞죠? 우리가 대국한 대국의 매입률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 두 개 하나만 인정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시험에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내거든요.
아시죠? 그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주의해 주셔야 돼요. 꼭.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액 손실은 평가 손실이 아니라 손상차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평가 감하고 감액 손실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액 손실은 많이 망가져서 시가 떨어진 거예요. 많이 망가져서. 만약 딱 보시면 재고 자산 있죠? 파손되거나 부패된 겁니다. 요거는 시가가 툭 떨어진 거죠, 여러분. 맞죠? 자, 그 다음에 유형 자산 있죠? 천재지변이 일어났대요. 화재가 일어났답니다. 폐광이 됐답니다. 같이 푹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생산 설비는 여러분들 기계가 되겠죠? 맞죠? 기계가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가 돼서 폐기가 됐대요. 시험에 기술 낙후가 뭔지 시설 개체가 뭔지는 여러분들 안 나옵니다. 맞죠? 그냥 기계가 폐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기계가 좀 많이 망가져가지고 뭐 갈아 끼우거나 아니면 그냥 폐기하는 거, 그걸 우리가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라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딱 봐도 여러분 해당 유형 자산이 많이 망가진 거죠. 시가 푹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말 문제만 대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비만 계정은 여기서 의미 없어요. 무시하시고 비만 계정이 중요한 동에 딱 한 동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인데 왜요?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주식이 부도가 났대요. 시가 푹 떨어지겠죠. 맞죠? 그 다음에 회생계획인가 부실기무기업. 일단 뭔지는 잘 몰라도 일단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기업이죠. 부실지우. 그죠? 회생계획. 회생계획은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도 많이 파산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맞죠?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 회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 주식이 시가 푹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있죠? 파산. 이런 것도 무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만 이렇게 감액 손실 사유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당연히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파산은 모든 기업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파산이 된 이유가 상장법인이든 비상장법인이든 다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여기는 당연히 상장된 기업이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여러분 상장됐으니까 이건 받아들이시겠죠? 세무서 입장에서도. 근데 비상장된 법인이 부도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짜고 칠 보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별로 중요성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말 문제 내면 말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그 우리 결산조정사항 기억나세요? 결산조정사항이 뭐였죠? 장부의 분계, 비용으로 분계를 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었었잖아요. 근데 기억나세요? 신고조정사항 무조건 정답이 하나 딱 있으니까 정답되게 만드는 거였고, 맞죠?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은 추정되는 거니까 회사 너희들이 장부에 적었을 때 한도까지 인정해 줄게. 안 적었어? 그러면 우리가 인정 안 할 거야. 아시죠? 너희들이 장부에 적을 때 인정. 나중에 기회가 사겠지만 결산조정사항은 내가 어느 년도에 비용을 먹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 장부에 적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산조정사항을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일단 지금은 이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뭐냐면 신고조정사항은 무조건 그 년도의 비용이 강제예요. 다른 년도에 비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정답이 그 년도거든요. 아시죠? 근데 결산조정사항은 나중에 감가상각에서 할 거예요. 결산조정사항은요, 내가 비용을 먹고 싶을 때 장부에 적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연도에 적자예요. 올해 연도에 적자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비용 적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죠. 내가 적자예요. 그럼 적자면 어차피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럼 그 년도에는 비용 안 적으면 돼요. 안 적고 내가 흑자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때 비용 왕창 다 적으면 돼요. 감가상각에 살게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결산조정사항은 귀속 시기 어느 년도에 비용을 받을지를 장부에 적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조정사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 나중에 생각하실 때. 아쉽죠?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해당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어떻게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법이 이렇게 있어요. 자, 됐습니다. 네, 어디 갔어? 네.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여기 재고자산의 평가가 여러분 실기 첫 번째거든요. 6장에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제 거진 잘 안 해요. 아시죠? 거진 잘 안 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긴 합니다. 알죠? 하지만 어디에서는 잘 나오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 이런 쪽이 잘 나와요. 그래서 좀 공부는 계셔도 됩니다. 자, 10분 쉴게요. 10시 25분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쉬시죠.